2006년 중국 한중시 장사가 매우 잘 되는 소고기 가게가 있었다. 이 가게는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음식량과 그에 뒤처지지 않는 맛으로 많은 손님들이 찾고 있는 지역 맛집이었다. 7월 12일 평소와 같이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에 찾아온 한 남자가 국수를 먹던 중 사람 손톱과 같은 형태의 이물질을 발견한다. 이 남자는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가게 점원이나 주인에게 말하기 마련인데, 특이하게도 이 남자는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게 된다. 이유는 최근 한중시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 때문이었다. 2006년 7월 8일 한중시 한 노인이 강변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같이 산책을 하던 강아지가 풀밭을 향해 뛰어가 냄새를 맡으며 큰 소리로 짖었다. 노인은 강아지에게 다가가 확인해 보았는데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는 사람의 머리였다. 매우 놀란 노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과 함께 법의관이 출동하였다. 발견된 머리는 약 18에서 20세의 소녀의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절단면이 매우 깔끔하여 범인은 매우 숙련된 도축업자로 예상되었다. 이틀 뒤인 7월 10일 화장실 쓰레기를 수거하던 인부가 야채 시장에 위치한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인체의 일부를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해왔다. 시신은 14조각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지난 8일 발견된 머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추측되었다. 하지만 모든 인체 부위가 다 발견되지 않아 추가적인 수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발견된 시신의 상태를 근거로 인근 대형 냉장고 및 냉동고를 갖춘 음식점 등을 수색하였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수사는 답보 상태로 흘러갔다. 다시 7월 12일 손톱과 같은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고기 국수집을 급습한다.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식사를 하고 있었고 가게 주인은 태연하게 무슨 일이냐고 경찰에게 물었다. 경찰과 법의학자는 주방을 수색했고 큰 솥에 삶아지고 있는 음식에 대해 물었다. 가게 주인은 우리 가게 국수의 핵심인 육수를 삶는 중이라고 말하였고 경찰은 솥 내부를 살핀다. 솥 안에서 소뼈와 함께 삶아지고 있는 사람의 뼈를 발견하였으며 냉동실에 소고기와 함께 보관되어 있는 사람의 허벅지 부분도 발견하였고 하수구에서는 가공되지 않은 인체 조직들도 발견하였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체 조직이 아닌 두 사람의 조직으로 보였다고 한다. 이를 발견한 경찰은 국수가게 주인을 긴급 체포하였고 모든 증거물을 압수하였다. 경찰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가게는 품질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였으니 식사를 멈추고 나가달라고 말하였고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나갔다고 전해진다. 체포된 가게 주인의 이름은 37세 왕치라는 사람이었다. 왕치는 1970년 한중시에서 태어난 인물이다. 1987년 10월 11일 18세의 강간죄로 9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1991년 총기와 탄약을 탈취하여 감옥에서 탈옥하였으나 곧바로 붙잡혀 추가형을 선고받아 총 18년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후 2001년 2월 4일 감형받아 출소하게 되는데 출소 후 평범한 여자와 결혼하였고 맛있는 음식에 관심이 많았던 왕치는 2002년 가산을 정리하여 국수가게를 오픈하였다. 악마의 재능이었을까? 이 국수가게는 훌륭한 맛과 푸짐한 음식량, 저렴한 가격으로 입소문이 나게 되고 무척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2006년 아내가 임신하게 되며 살이 찌게 되어 몸매가 망가지고 가게 일도 도울 수 없는 상황에 홀 서빙 직원 채용 공고문을 배포한다. 첫 번째 피해자는 중국 원찬진 출신 칭칭이라는 20세 소녀였다. 4월 9일 채용 공고를 보고 비교적 높은 급여를 주는 왕치의 가게에 취업하게 되는데 4월 10일 출근 첫날 오후 9시경 식당 문을 닫고 청소를 하던 중 왕치는 칭칭을 성폭행한다. 칭칭은 저항했으나 왕치는 칭칭을 폭행하여 제압한 후 입을 막고 성폭행하였다. 이후 범행이 발각될 것을 걱정하여 칭칭을 살해한 후 피부와 지방을 벗겨내고 살코기를 끓여 고기를 만들고 머리와 내장을 여러 곳에 유기한다. 다음날 왕치는 손님들의 음식에 칭칭을 섞어 판매한다. 많은 손님들이 별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왕치는 안심했다고 한다. 이후 두 번째 모집 광고를 하게 되는데 7월 6일 17세 소녀 샤오밍이 지원하게 된다. 샤오밍은 어려운 가정 형편의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일찍이 사회에 나온 소녀였다. 샤오밍이 첫 출근 날 칭칭과 마찬가지로 샤오밍을 성폭행하였고
소리치는 샤오밍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하였다. 이후 도망낸 시신의 머리를 강물에 던졌고 나머지 시신을 14개의 봉지에 담아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하였다. 다음날 칭칭과 마찬가지로 샤오밍도 소고기 국수에 섞어 손님들에게 판매하였고 고기 중 일부는 손님들이 먹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 손님의 음식에서 그녀의 손톱이 발견되어 덜미를 잡히게 된 것이다. 왕치는 이후 모든 범행을 자백하게 된다. 그리고 2007년 9월 처형당한다. 왕치의 가게에서 식사한 손님들은 후에 이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인근 병원이 위세척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잃었다고 전해진다. 손님들은 이 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에 휩싸이게 되며 왕치의 가게와 같은 이름의 가게들이 있었는데 매우 큰 피해를 보게 되고 폐업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한다. 1991년 10월 22일 중국 항주. 경찰은 꽃뱀 강도 사건 신고를 받고 수사를 나선다. 한 남성이 꽃뱀 강도를 당하던 중 탈출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 피해자 남성의 진술을 토대로 항주 기차역을 수색하던 경찰은 수상한 여성을 발견한다. 이 여성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단순히 말을 거는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기차역에는 사람을 마중하거나 도착해서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사람, 먼 거리를 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여성은 아무런 짐가방도 없이 야한 옷차림으로 노동자로 추정되는 남성들만 골라 말을 걸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공범으로 추정되는 2명의 남성도 발견하였다. 이 남성들은 멀리서 말을 거는 여성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들을 몰래 지켜보던 경찰은 이들이 범행할 때를 기다렸다가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는데 이 꽃뱀 일당의 이름은 서려하, 자원계, 이수하였다. 이들은 여자를 이용하여 성매매 목적의 만남으로 남성을 꿰어낸 뒤 폭행,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형태의 범죄를 저질러 온 것이었다. 이들의 소지품을 수색한 결과 약 3,000위안의 현금, 이들의 신분증이 아닌 2장의 신분증, 그리고 다량의 마취제가 발견된다. 항주역에서 야한 차림으로 남자를 꿰어내던 여성의 이름은 서려하였고 공범으로 붙잡힌 자원계와 이수하는 남성이었다. 그날 밤 서려하는 유치장에서 얇은 옷차림을 하고 몸을 웅크리며 추위에 떨었는데 이를 본 담당 수사관 황고하는 담요를 가져다 덮어주었다고 한다. 10월 23일 서려하의 신문이 시작된다. 그런데 갑자기 서려하가 말한다. 저 생리 중인데 생리대 하나만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조금 황당한 부탁이지만 황 수사관은 이 부탁을 들어줬다고 한다. 신문을 통해 서려하를 이용한 꽃뱀 강도에 대한 자백을 모두 받고 신문을 마치려는데 서려하가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을 포착한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황 수사관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갔는데 서려하는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한 표정으로 황 수사관에게 말한다. 황 수사관이 조금 친절을 베푼 탓일까? 그 후 서려하가 뱉은 말은 신문실, 아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끔찍한 사건이었다. 우리는 20건의 살인사건을 저질렀어요. 이 말을 들었던 경찰은 서려하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서려하의 말이 사실이라면 꽃뱀 강도 사건의 처벌과 달리 범인들은 무조건 사형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범인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자백을 한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술은 정확했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서려하. 그녀는 흑룡강성 치치아얼시 너허 출신으로 어렸을 때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 후 정신장애가 있던 오빠도 세상을 떠나고 그녀의 큰 언니가 서려하를 포함한 3명의 여동생을 부양했다고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유치원 교사로 잠시 일을 했었는데 큰언니는 성인이 된 그녀에게 남자를 소개해주게 된다. 그 남자는 공장에서 책임자로 일하는 사람이었다. 유치원 일을 그만두고 그 남자와 같은 공장에 취직하여 같이 일했고 슬아의 아들도 두며 가정을 꾸리게 된다. 서려하는 매우 예쁜 얼굴로 그가 다니는 회사에서 공장의 꽃으로 불렸다고 한다. 하지만 남편은 이런 서려하를 매우 못마땅해하며 서려하가 남자와 이야기만 나누어도 집으로 돌아와 폭언 및 폭행을 가했다고 한다. 이러한 날이 반복되자 다른 도시로 가서 일을 구하기로 마음먹은 서려하는 기차역으로 나갔다. 기차역 광고판으로 가서 일자리 광고를 읽던 중
어떤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게 되는데 이 사람이 당시 같이 체포되었던 자원계라는 남성이었다. 그는 평균 키에 흰 피부, 마른 체격에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자원계는 서려하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 내용인 즉 자원계의 친구가 전자공장을 차렸는데 월 500위안을 지급하며 많은 여직원을 채용 중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공장은 심천에 위치하여 오늘은 늦었으니 자원계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내일 출발하자고 제안했다. 서려하는 자원계에게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했으나 그의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자고 말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고 쉽게 따라 나섰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그의 집에는 분주하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가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자원계는 아내에게 서려하를 소개했고 이 모습에 서려하는 안전함을 느끼며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어 저녁을 먹은 후 옷을 벗고 잠에 들었었다고 한다. 하지만 늦은 밤 누군가 자신의 침실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일어나게 되는데 다름 아닌 자원계였다. 서려하는 발버둥 쳤으나 자원계는 목을 졸라 서려하를 제압한 후 강제로 몸을 범하였고 자신의 볼일을 마친 후 서려하를 야채 저장고에 집어 던졌다. 물론 현장에는 자원계의 아내도 있었으나 그녀는 자원계의 잘생긴 얼굴의 매력을 느끼고 자원계가 자신을 떠나게 될 것만 걱정하여 자원계의 악행을 모른 척하며 숨겨주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자원계. 그는 서려하와 마찬가지로 흑룡강성 치치하얼씨 너허 출신으로 6남매 중 유일한 아들로서 소위 말하는 소왕제처럼 자랐다고 전해진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장 노동자로 취업하였는데 당시 공장 노동자는 오늘날과 달리 고정 수입이 있는 좋은 직업 중 하나였다고 한다. 이때 그는 지인의 소개로 리엔진이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도 하게 된다. 자원계는 러시아계 혼혈로 알려져 있고 매우 잘생겼으며 입담 또한 좋았다고 한다. 이러한 매력으로 공장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았고 수많은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문란한 생활을 이어간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이 자원계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낙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며 자원계는 공장에서 쫓겨나게 된다. 하지만 낙태했던 그 여성은 자원계의 매력에 빠져버렸고 집을 나와 자원계와 함께 살기 시작한다. 이 여성의 이름은 왕앤닝이다. 낮은 학력에 특별한 재능도 없었던 자원계는 같이 살게 된 왕앤닝이 매춘을 해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생활했다고 전해진다. 이때 왕앤닝을 이용한 꽃뱀 강도를 기획했는데 왕앤닝의 외모는 그리 뛰어나지 않아 성과가 좋지 못했다고 한다. 살인의 시작. 1990년 7월 자원계는 길거리에서 아름답고 부유해 보이는 여성을 마주치게 되는데 그의 외모와 말솜씨를 이용해 여자를 꾀어내 집으로 데려간다. 여성과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이 여성은 쉽게 응해주지 않았고 이에 격분한 자원계는 여성을 목졸라 살해하게 된다. 부유한 줄 알았던 여성의 소지품은 그다지 돈 될 만한 것은 없었는데 그때 살인을 하며 느꼈던 흥분과 쾌감을 잊을 수가 없어 잔인한 살인마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여성들을 노린 살인은 계속되었는데 그의 집은 매우 후미진 곳에 있었고 유인 후 살해된 여성들의 시신은 모두 지하 야채 저장고에 버렸으며 서려하와 만나기 전 약 20명을 죽인 것으로 전해진다. 서려하와의 만남. 자원계는 서려하의 목을 조르고 관계를 맺은 뒤 서려하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여 서려하를 야채 저장고에 던졌던 것이다. 하지만 서려하는 죽지 않았고 깨어난 뒤 수많은 시체 더미에 경악한다. 수없이 많은 시체들이 십자 형태로 누워 있었으며 시신이 부패하여 악취가 나고 있었다. 지옥 같은 광경에 정신을 잃을 것 같았지만 살고자 하는 의지로 힘을 내어 밖으로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탈출한 서려하를 발견한 자원계는 그녀를 삽으로 내려쳐 죽이려고 하였는데 이때 서려하는 억지로 웃으며 옷을 내려 가슴을 내보이고 자원계를 설득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여자만 데려올 수 있지만 나는 남자도 데려올 수 있어. 나의 외모는 쓸모가 많아. 그러니까 나를 살려줘. 하며 매달린다. 자원계가 보기에 서려하는 자신이 데리고 다니는 왕앤닝보다 매력적인 외모였고 그가 원하는 일을 더 잘해 나갈 것이라고 판단하여 서려하의 제안을 받아들여 살려주게 된다. 이때 서려하에게 외부에 알리면 반드시 아이와 당신 가족들을 찾아가 죽일 것이라고 협박했고
야채 저장고에 떨어져 그곳의 시신들을 보았던 서려하는 두려움에 떨며 자원계와 왕일링의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식인행위. 서려하가 합류한 후 자원계는 자신이 모은 돈으로 가짜 사업체를 만들었고 서려하를 이용해 취업 혹은 사업을 빙자하여 사람들을 모집한다. 이때 서려하가 2명의 남성 유기평과 왕문빈이라는 사람들을 유인했는데 이들을 마취약으로 기절시키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지하실에 버리지 않고 심장과 간을 꺼내고 손질한 뒤 녹색 고추, 피망 등과 함께 요리하여 먹었으며 그 이후에는 또 다른 피해자 손성민은 성기를 절단하여 요리해 먹었다고 한다. 이때 자원계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먹으면 그 부분이 강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 피해자들의 내장 및 성기를 요리해 먹었다고 한다. 당시 너허에는 수많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은 사람들의 실종에 주목하며 검문 검색을 강화하였다. 이를 감지한 자원계는 그 일당들을 데리고 지역을 이동하며 범죄를 저질렀다. 이때 이수화와 손물리가 합류한다. 손문리와 리엔진에게 시체가 가득한 야채 저장고를 지키게 지시한 후 자원계 일당은 너허를 잠시 떠나게 된다. 자원계는 왕해님, 서려아와 동시에 관계를 하며 문란하게 지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을 이용하여 꽃뱀 강도를 계속했는데 창춘, 성양, 해성, 항주, 금화, 샤먼, 닝보 등의 도시를 돌아다니며 범행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1991년 10월 실수로 피해자가 탈출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막을 내리게 된다. 서려아의 자백으로 경찰은 너허의 범죄 현장으로 출동한다. 그곳에 손물리를 체포하고 자원계의 아내 리엔지는 경찰이 집으로 오자 독을 마셔 자결했다고 전해진다. 2개의 지하실에는 총 41구의 시신이 있었고 그중 36구는 젊은 여성으로 보이는 시신이었다. 당시 법의학자로 현장에서 시신 발굴을 한 우엔주는 마스크를 착용했음에도 시체의 악취 때문에 거의 실신할 뻔했고 이 냄새는 방독면을 써도 효과가 없었다고 전해진다. 이때 우엔주는 시신 발굴 작업을 하다가 혼절하여 시신더미 위에 쓰러졌는데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부패한 시체로부터 나온 박테리아 때문에 우엔준의 폐와 신경을 감염시켰고 지금까지도 약물 치료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41구의 시신을 재구성하는데 일주일이 걸렸다고 한다. 사건의 결말. 법의학자 우엔준과 수사관 황고환은 각각 2급, 1급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자원계와 서려하, 이수화, 손문리, 왕해닝은 사형을 선고받는다. 황고환은 서려하의 진술이 없었으면 범행을 알기 어려웠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서려하의 사형을 제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당국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은 항주에서 체포되어 흑룡강성 너허로 이송됐는데 서려하는 그곳이 자신에게는 매우 악몽과 같은 곳이니 항저우에서 죽여달라고 읍소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너허로 이송되어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한다. 자원계와 일당들은 총살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살해한 42명과 동일하게 42발의 총알을 발사하여 사형시켰고 서려하는 딱 한 발만으로 사형당했다고 한다. 충격을 받은 황고환은 경찰에서 조기 퇴직 후 스님이 되었다고 한다. 2017년 중국 광둥성 경찰서에 다급한 실종 신고 전화가 울려 퍼진다. 실종된 사람의 이름은 린 샤오런, 키 1.5m,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30대 남성이었다. 그는 집 인근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실종되었는데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생계를 위해 매일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남성이 사라지자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린 샤오런을 찾아 동네 구석구석 수색했지만 어디에서도 린 샤오런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 2019년 사라진 남성의 가족들은 경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된다. 아들을 찾았지만 아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소식이었다. 이어지는 경찰의 말은 더욱 더 충격적이었는데 사건의 전말, 중국 광둥성 루펑시에 황페이젠, 황페이칭 형제가 살았다. 두 형제는 사업 수완이 좋았는지 지역에서는 꽤나 유명한 사업가였다. 하지만 2017년 형제 중 형인 황페이젠이 폐암에 걸리게 되며 죽기 전 유언을 남긴다. 내 시신을 화장하지 말고 꼭 땅에 묻는 토장을 해주게. 고향 땅에 묻혀 썩어가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네. 듣고 보면 큰 욕심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는 유언이지만 당시 그가 살던 사내이 지역은
중국 토지 정책으로 인해 토장을 금지하며 화장만을 허용하고 있었다. 토장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감시망을 피해 토장해야 했다. 지역에서 유명한 사업가였던 그는 몰래 토장하는 정도의 문제는 크게 어려울 것이 없었다. 그것보다 형을 토장하게 되면 중국 당국에 형을 화장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는 실제로 화장터에서 화장 후에만 발급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형 대신 화장해서 태워야 할 시체를 구해야 했다. 장례 절차가 이뤄지는 며칠간 대리 시체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동생 황페이칭은 살아생전 우애가 깊던 형의 죽음에 슬퍼하며 유언을 꼭 들어주겠다고 마음먹고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게 된다. 그러던 중 원주효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사건은 시작된다. 원주효는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장례 관련 절차 및 서류 등을 다루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었다. 황페이칭은 원주효에게 부탁한다. 죽은 형은 살아생전 땅에 묻히길 원했어. 우리 형을 토장해주고 싶은데 도와주시오. 돈은 달라는 대로 줄 수 있어. 원주효는 돈의 유혹에 굴복했고 황페이칭의 제안을 수락한다. 원주효는 황페이칭에게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면 시체는 문제없이 구해올 수 있으니 마음 푹 놓고 기다리라며 자신있게 큰 소리쳤다. 그 후 원주효는 화장터에서 시신 운반을 담당하는 황송빈이라는 사람에게 연락한다. 황송빈은 지역에서 평생을 험한 일을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고 현재는 다리를 다쳐 힘든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라 매우 빈궁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원주효는 황송빈에게 황페이젠 장례식이 끝나기 전까지 대신 화장할 대리 시체를 구해올 수 있겠나? 시체만 구해오면 황페이칭이 큰 돈을 약속했는데 말이야. 당신 지금 몸이 아파서 제대로 일도 못할 텐데 한 번에 큰 돈을 벌고 쉬는 것이 어떤가? 황송빈은 처음에 몇 차례 거절했지만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고 이를 받아들인다. 황송빈은 백방으로 나서 시체를 구하러 다녔다. 하지만 장례 기간 동안 시체를 구할 수 없었다. 장례 기간은 생각보다 짧았고 원주효와 약속한 날은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황송빈은 머릿속으로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가 바로 실종된 린 샤오런이었다. 린 샤오런의 지능은 6세 수준으로 매우 낮았지만 매우 선한 성품을 지녔으며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웃는 얼굴로 대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명절에는 동네 아이들에게 사탕과 간식을 나눠주는 등 동네에서도 큰 문제 없이 지내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워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쓰레기 줍는 일을 하곤 했는데 이 일을 시작할 때 린 샤오런의 가족들은 매우 걱정했으나 지능은 낮지만 집에 찾아오는 것은 어려움이 없었고 소 일거리라도 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허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송빈은 그런 린 샤오런을 루펑시 쓰레기통 근처에서 몇 번 목격한 바 있고 한눈에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임을 알아보았다. 시신을 구하지 못한 황송빈은 살아있는 린 샤오런을 시체 대용으로 사용하기를 계획하고 과거 그를 마주쳤던 쓰레기통 근처에서 그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2017년 3월 1일 린 샤오런은 평소처럼 집에서 가족과 점심을 먹고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러 나간다. 그 모습이 가족들이 본 린 샤오런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 황송빈은 쓰레기통 근처에서 기다리다 결국 린 샤오런을 만나게 된다. 어이 친구, 우리 집에 가서 고기랑 술 먹으며 같이 놀지 않을래? 내가 살 테니 가자고. 순진한 린 샤오런은 황송빈의 제안에 기뻐하며 황송빈의 차에 올라탄다. 차에 올라타자 황송빈은 준비한 술을 린 샤오런에게 권한다. 그것을 호의로 착각한 린 샤오런은 황송빈, 악마가 권하는 술을 계속 마시고 쥐기가 오른 린 샤오런은 결국 술에 취해 황송빈의 차에서 쓰러지게 된다. 이때 황송빈이 준비한 술은 싸구려 와인 6병이었다고 한다. 황송빈은 차에 준비해 놓았던 관에 린 샤오런을 눕히고 관 뚜껑의 못을 받고 린 샤오런을 관 속에 가두었다. 그 후 원주효에게 연락하여 말한다. 대체할 시체를 구했습니다. 시체는 관 속에 넣어 가져다 두겠습니다. 돈은 언제 받을 수 있죠? 3월 3일 황페이젠의 장례식에서 황송빈과 원주효는 계획대로 린 샤오런이 들어있는 관과 황페이젠의 관을 바꿔치기 하는데 성공하게 되고 린 샤오런의 관은 화장터로 옮겨져 산채로 화장되었다. 반면 린 샤오런과 교체에 성공하게 된 황페이젠의 시신은 비밀리에 양지 바른 고향 땅에 묻히게 된다. 이때 황송빈이 린 샤오런을 불에 태우고 받은 대가는 약 10만 7천위안, 한화약 1,9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2년 후 2019년 이들의 만행은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는데 경찰은 실종 신고된 린 샤오런을 추적하면서 도로의 CCTV를 확인했고 오후 1시경 린 샤오런이 쓰레기통을 뒤지던 중 한 남성이 벤에서 내려 린 샤오런과 대화를 시도하고 벤에 태우는 모습을 확보한 후 이를 추적하여 벤을 운전했던 황성빈을 찾아 체포했다고 전해진다. 사건의 결과 사망한 부유층 인물의 시신을 대신하여 산채로 불에 타게 된 린 샤오런의 어머니는 절규했고 황성빈은 체포된 후 진술에서 린 샤오런을 산채로 불에 태운 것은 아니고 술을 많이 먹여 죽인 이후 화장했다고 진술했다. 중국 법원은 황성빈에게는 사형, 황페이칭, 원주연은 사건에 강하게 연루되었음에도 시체를 구해오라고 지시했을 뿐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여 시체를 가져오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되어 큰 처벌 없이 풀려났다고 전해진다. 2024년 1월 2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한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람은 강씨로 2024년 기준 64세 남성이다. 남자는 한 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판결은 수많은 사람의 공분을 사게 된다. 그 이유는 남자의 특별한 이력 때문이다. 경계선 지능. 학창시절 생활기록부에 적힌 강씨의 지능지수는 70으로 경계선 지능이었다. 1979년 어느 날 전북 완주에 거주하던 강씨는 10세의 어린 여자아이를 마주친다. 자유분방한 여느 아이와 같이 아이는 장난을 치며 강씨를 놀렸다고 전해지는데 8살이나 어린 아이가 놀렸음에도 강씨는 격분하여 아이를 목 졸라 살해하였고 범행 은닉의 목적으로 아이의 시신을 숨겼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머지않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데 강씨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로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장기 5년, 단기 3년형에 처해진다. 앞선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한 바 있지만 단기 3년, 장기 5년형은 3년 수감 생활 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석방되어 출소하게 된다. 대부분 큰 문제 없이 단기형을 살고 출소하기 때문에 장기 5년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동성애 그리고 살인. 1986년 어느 날 26세가 된 강씨는 동성애 애인이었던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받게 된다. 두 연인이 얼마나 교제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어찌됐든 이에 격분한 강씨는 마찬가지로 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목 졸라 살해하게 된다. 경찰에 체포된 강씨는 이때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무기수도 형기 20년 이상이 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데 강씨도 이러한 법 제도 덕분에 2017년 10월 가석방된다. 갱생과 살인. 2017년 가석방된 강씨는 종교단체와 정신병원 등의 시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정신병원 입원 중에 20대 남성 B씨를 만나게 되는데 상당한 나이 차가 있음에도 둘은 친해졌다고 전해진다. 2023년 7월 퇴원 이후 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는 B씨의 집에서 이 둘은 함께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던 2023년 9월 1일 B씨가 강씨의 성기를 매만지며 용돈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이에 둘은 크게 다투었다고 한다. 다툼 끝에 강씨는 경력을 10분 활용하여 전선으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에 체포된다. 이후 재판에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강씨는 본인이 자수했다는 점을 어필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는 자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강씨는 범행 이후 전자발찌를 풀고 전북 완주 일대로 이동하며 도주 생활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강씨의 이동을 감지한 보호감찰소 직원들은 강씨를 추적하여 붙잡았고 이후 왜 도주를 했는지에 대해 집요하게 묻는 직원들에게서 압박감을 느껴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부검 결과 B씨의 몸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검찰은 강씨가 자고 있는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B씨의 정신과 치료 이력 등과 당시 B씨가 깨어 있었다고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강씨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무기징역 그리고 무기징역. 앞서 언급했듯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부는 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가석방 이후 또 살인을 저지른 강 씨에게 또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에 대해 강 씨는 우울증을 앓아왔고 지능이 낮으며 가족 및 친척과도 교류하지 않은 점, 그리고 나이가 많은 점, 기타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였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덧붙인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에 대한 이유는 20년 후 피고가 가석방 대상자가 되어 풀려났을 때 재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감시하여야 하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뭔가 앞뒤가 심각하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아무튼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한다. 이에 검찰은 피고의 지난 이력과 가석방 이후 살인 범죄 등을 봤을 때 무기징역은 매우 경한 처벌이라고 판단하고 항소를 예고하였다고 전해진다. 2007년 9월 25일 보성경찰서로 한 통의 제보 전화가 접수된다. 제보 내용은 제보자에게 익명의 여성이 한 통의 문자를 보내왔는데 자신이 지금 어느 배에 감금되었다는 문자였다고 전해진다. 이날 제보자 여성은 남편과 함께 보성으로 놀러 왔다가 잠시 남편과 떨어지게 되었는데 당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던 제보자 여성은 지나가는 여성 2명을 발견하고 이 여성들에게 휴대폰을 빌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던 일이 있었다. 자신이 감금되었다는 문자를 보내온 여성은 휴대폰을 빌려주었던 그 여성이었다. 자신의 폰에 입력된 제보 여성의 남편 휴대폰으로 다급한 메시지를 보내온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진행하였고 다음 날인 9월 26일 오전 8시 25분 등량만 앞바다에서 조 씨의 시신을 발견하였으며 이틀 뒤인 9월 28일 오전 3시 30분 조 씨의 일행이었던 안 씨의 시신도 바다에서 인양한다. 이들의 시신에는 타박상으로 추정되는 멍자국과 어딘가에 찍힌 듯한 상처 등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조 씨의 시신에서는 목졸림 흔적까지 발견된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타살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제보자에게 도착했던 배에 감금되었다는 문자 내용을 바탕으로 인근 선박을 수색하게 된다. 이에 의심스러운 선박 한 척을 발견하였고 선박 소유주를 체포하게 된다. 선박 소유주는 오종근, 당시 69세 노인이었다. 악의 평범성. 오종근은 1938년 7월 2일 전남 보성군에서 오남 이녀 중 5째로 태어났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외도를 통해 얻은 아들이었고 다른 형제들과 어머니가 달랐다. 친어머니는 출산 직후 사망하여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다고 전해진다. 당시 계모는 오종근을 친자식처럼 돌봐주었다고 하는데 계모는 그를 친자식처럼 대해 주었으나 형제들은 그를 다른 형제들과 차별했다고 전해진다. 1955년 계모는 폐병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며 1960년 아버지 또한 노환으로 사망하게 된다. 오종근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이후 뱃일을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1959년 3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하였다고 전해지는데 이때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이 거의 미비했다고 한다. 결혼 이후 오종근은 이남 5녀를 낳고 아내와도 큰 다툼 없이 어업에 종사하며 평범한 가정을 꾸려간 것으로 전해진다. 오종근의 자식들은 1989년 이남 중 차남은 요절하였고 딸 1명을 제외한 자식들 모두가 외지로 나가 살았으며 외지로 떠나지 않은 딸 1명도 독립하여 나갔다고 전해진다. 이로써 오종근과 아내 둘이 살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다수의 주변 이웃들은 오종근을 조용한 성격에 내성적이고 빼빼 마른 순한 영감 정도로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여성 편력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으며 자존심도 매우 강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특히 친하게 지내는 이웃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과거 불법업 혐의 7회, 폭행 1회 등으로 벌금 전과는 있었으나 별다른 강력 전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종근의 지능은 73으로 경계선 지능이지만 기억력이 좋은 편이라고 한다. 그리고 키 165cm 정도로 왜소한 체격이지만 체격에 비해 힘이 매우 센 편이라고 알려져 있다.
2005년 오종근은 1톤 어선을 장만하여 보성 앞바다에서 쭈꾸미 등을 잡아 읍내시장에 내다 팔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하는데, 보통 어업을 나갈 때 2인이 나가거나 기기를 사용하는 데 비해 오종근은 기기를 쓰지 않고 혼자 어업에 나갈 정도로 건강했다고 한다. 만 69세 나이로 실순 노인이었으나 힘은 20대 못지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대학생 커플. 2007년 8월 31일 광주 모 대학교에 다니는 20세 여성 추 씨와 21세 남성 김 씨는 보성으로 커플 여행을 떠난다.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돌아다니던 이들은 오후 5시경 우암 선착장 앞을 지나던 중 출항 준비를 하던 오종근을 마주친다. 이들은 모처럼 바닷가로 온 커플 여행에서 추억을 만들고 싶었으며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보고 싶은 마음에 오종근에게 배를 태워달라고 부탁한다. 이들을 본 오종근은 처음에 매우 귀찮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무슨 생각에서인지 마음을 고쳐먹고 흔쾌히 배에 태워주겠다고 말했고, 이 커플은 오종근의 배에 탑승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인자한 시골 할아버지의 얼굴을 한 오종근은 이 대학생 커플을 배에 태우고 평소 자신이 쭈꾸미 어업을 하는 등량만으로 향한다. 오종근의 주장에 따르면 이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갑판에 걸터 앉아 바다를 보고 있는 추 씨를 보고 갑자기 성욕을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추 씨 옆에는 건장한 21세 남성 김 씨가 있었고 오종근은 이를 방해물로 인식하게 된다. 조심스럽게 김 씨에게 다가간 오종근은 순식간에 김 씨를 바다에 밀어넣고 물에서 허우적대는 김 씨를 삿갓대로 공격하여 김 씨가 배에 오르는 것을 저지한다.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본다면 노인이 물에 빠뜨리는 순간까지도 이들은 아마 바닷마을 노인의 짓궂은 장난 정도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다. 당연히 건져주겠지, 장난치는 거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 하지만 오종근이 삿갓대를 집어들고 김 씨를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상황이 장난이 아닌 것을 감지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때 당황한 추 씨는 오종근의 행동에 공포심을 느끼고 휴대폰을 이용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예상된다. 삿갓대로 격하게 공격하는 것을 보았을 때 물에 빠진 김 씨도 이 상황을 지켜보는 추 씨도 매우 큰 공포심과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자하게 웃으며 배를 태워주던 노인이 갑자기 돌변하여 살인을 저지르는 상황은 절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물에 빠진 후 삿갓대로 공격을 당하던 김 씨의 저항이 약해지자 오종근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9에 연락하는 추 씨에게 눈길을 돌렸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때 추 씨가 119에 연락했던 녹음본이 공개되는데 총 4회 연락을 시도했고 마지막 4번째 녹음에 미약하게 오종근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때 오종근은 추 씨에게 어서 무전지리요 라고 말한다. 이후 추 씨를 추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추 씨는 것에게 저항했고 오종근은 같이 죽어버려라 라고 말한 뒤 추 씨도 바다에 던졌다고 전해진다. 2007년 9월 1일 추 씨의 어머님은 외출한 딸이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추 씨를 경찰에 실종 신고하게 된다. 하지만 2007년 9월 3일 오후 5시 50분경 안타깝게도 추 씨는 전남 고흥 용정리 앞 해상에서 지나가던 배에 의해 발견된다. 이때 아직 김 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김 씨의 범행으로 의심했다고 한다. 하지만 2007년 9월 5일 보성군 등량면의 한 선착장에서 김 씨의 시신도 발견된다. 이때 김 씨의 시신 검안서를 보면 왼쪽 어깨뼈, 왼쪽 위팔뼈, 양쪽 발목 부근 정강이뼈 및 왼쪽 종아리뼈 부위의 골절상, 팔, 다리, 머리 등 광범위한 피부 까짐, 터지고 찢긴 상처, 타박상 소견을 보였다고 한다. 경찰은 이 둘의 시신을 보고 실족사 혹은 동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생각하며 사건은 마무리 지어지고 있었다. 두 여성. 서두에 언급했던 두 여성 피해자는 조 씨와 안 씨로 이 둘은 친구 관계였다. 조 씨는 경기도 시흥 소재 모 회사에 근무하는 24세 여성이었으며
안 씨는 인천 소재 모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는 23세 여성이었다. 이들은 9월 25일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보성으로 여행을 가게 된다. 2007년 당시 추석 연휴는 토, 일, 월, 화, 수 연속된 연휴로 매우 황금 연휴였다. 바닷가 마을에 놀러온 이들은 이왕 온 김에 배를 타고 바다 구경을 하고 싶었으나 당시 황금 연휴로 인해 운행 중인 배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이들 앞에 나타난 것은 오종근이었다. 이들이 만난 곳이 선착장이라는 설도 있지만 사실은 오종근이 운영하는 보성의 재래시장이었다고 한다. 오종근은 이들에게 자신이 배를 가지고 있으며 배를 태워주겠다고 호의를 보였고 선착장에서 기다리면 배를 몰고 가겠다고 말한다. 우연한 만남이었던 첫 번째 사건과 달리 두 번째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종근이 두 여성을 유인했던 선착장은 인근 선착장 중 가장 후미지며 인적이 드문 곳이었기 때문이다. 두 여성은 들뜬 마음에 오종근이 말한 선착장으로 향했다. 그러던 중 남편을 찾던 30대 제보자 여성을 만나 휴대폰을 빌려주었던 것이다. 이후 이들은 오종근을 만나 배에 탑승하게 된다. 오종근은 이전과 같이 자신이 쭈꾸미 어업을 하는 등량만으로 향한다. 이때 오종근의 진술에 의하면 두 여성이 갑판에 앉아 있을 때 성추행을 시도하였고 이에 여성들이 크게 저항하면서 셋 모두 바다에 빠졌으며 수영을 할 줄 아는 오종근은 배로 올라왔고 두 여성은 올라오지 못하고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사건을 분석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여러 의견 중 오종근이 이 둘을 먼저 분리하였고 조 씨를 감금한 상태에서 안 씨를 먼저 주행한 후 살해하고 이후 감금된 조 씨에게 다가가 주행 후 살해했다는 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인다. 분리를 했으면 아마 조타실에 감금하고 밖에서 문을 잠갔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외에 오종근이 조 씨를 성추행하였고 몸싸움이 벌어진 상황을 본 안 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도움을 요청하고 오종근을 떼어내기 위해 다가갔으나 균형을 잃은 안 씨가 물에 빠지고 저항하는 조 씨의 목을 졸라 제압한 오종근이 조 씨를 물에 밀어 넣었다는 의견도 있다. 물에 빠진 조 씨는 해류에 휩쓸려 떠내려갔고 배에 오르려고 저항하던 안 씨는 첫 번째 사건의 남성 김 씨와 마찬가지로 오종근이 휘두른 삿갓대에 맞아 기력을 다해 익사하게 된다. 밝혀지는 악의 실체. 사건 다음 날인 9월 26일 오전 8시 25분 등량만 앞바다에서 조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으며 9월 28일 오전 3시 30분 안 씨의 시신도 발견된다. 경찰은 9월 25일 접수된 제보자의 신고를 토대로 인근 선박의 출항 일지를 수사한다. 당시 황금 연휴 기간으로 운행을 했던 배는 단 한 대도 없었다. 이에 포기하지 않고 CCTV를 확인한 경찰은 한 대의 배가 운행한 사실을 발견한다. 선박 한 대의 정박된 위치가 오전, 오후 사이에 바뀌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배는 등록되지 않은 선박으로 출항 일지에는 기록되지 않았었던 것이다. 2007년 9월 30일 선박의 주인을 검거하기 위해 찾아간 경찰은 오종근을 보고 매우 의아했다고 한다. 겉보기에 오종근은 사람을 살해할 기력이 없어 보이는 노인처럼 보였던 것이다. 경찰은 9월 25일 출항 이유에 대해 물었고 이에 오종근은 연휴 기간이라 쭈꾸미 값이 비싸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업을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조 씨와 안 씨의 실종에 대해 물었을 때는 힘없는 노인이 여자 2명을 데리고 갈 수 있겠냐고 말하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경찰은 오종근의 선박을 수사했고 그곳에서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과 머리끈 그리고 신용카드를 발견한다. 배에서 발견된 단서를 내민 경찰의 오종근은 말을 바꾼다. 사실 피해 여성들을 알고 있지만 자신이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여성이 소변을 보기 위해 선수 쪽으로 향했는데 이때 균형을 잃고 물에 빠졌고 나머지 여성이 이를 구하려다가 같이 빠져버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 여성들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오종근을 압박한 경찰은 오종근으로부터 두 여성을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낸다. 하지만 경찰은 9월 3일, 5일 발견되었던 대학생 커플 사건도 오종근의 범행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오종근은 이 대학생 커플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고 또다시 발뺌한다.
하지만 119 녹음 파일에 미약하게 섞여 있는 오종근으로 추정되는 음성과 대학생들의 이동 경로 등을 추정하여 이 사건 역시 오종근이 매우 유력한 용의자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녹음 파일 음성 분석 결과는 워낙 미미한 소리였고 잡음도 심했기 때문에 법적 증거로서 능력이 없었고 이동 경로 등도 결정적 증거는 될 수 없었다. 이때 추가적으로 사카떼와 오종근의 선상 페인트 성분도 감정하였으나 큰 진전은 없었다. 하지만 2개월 후 꼬막을 채취하던 쌍크립의 그물에서 피해자 추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디지털 카메라가 발견된다. 경찰은 이 카메라를 포렌식하여 사진을 복원해내는 데 성공한다. 카메라에서 발견된 사진에는 피해자들이 오종근의 배에 탄 채로 조업을 하는 오종근을 찍은 사진이 있었고 이를 토대로 대학생 커플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입증되었다. 이때 범행 동기에 대해서 말하길 단지 여성의 가슴을 만져보고 싶었을 뿐이었다고 말했으며 이어 노출된 옷을 입은 그들의 잘못이라는 식의 말도 전했다고 한다. 망언 그리고 최후의 발악. 이 사건 당시 오종근의 심리 분석을 맡게 된 프로파일러는 현재도 매우 유명한 대한민국 제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이다. 권일용 교수는 당시 모든 사건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전해지는데 오종근을 면담하기 전 범행이 일어났던 보성 바닷가 인근을 둘러보았다고 한다. 그때 인근에 사는 주민이 경찰 옷을 입고 있던 권일용 교수를 보고 저 배에 타보았냐고 물었다고 한다. 타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니 저 배에 타고 바다에 나가게 되면 아무리 힘센 젊은 사람도 균형을 잡지 못해 힘을 쓸 수 없으며 서 있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해주었다고 한다. 사실 대학생 커플은 당시 건장한 20대 초반의 청년이 있었음에도 매우 무력하게 당한 것이 의아했는데 이 주민과 지나가던 나눈 대화에서 이러한 의문점이 해소되었다고 한다. 오종근은 면담 전까지 경찰서에서 큰 소리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고 하는데 이 모습은 기력이 없는 노인의 모습과 사뭇 달랐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후 권일용 교수와의 면담 중에는 매우 기력이 쇠한 노인처럼 말했고 힘없는 노인이 무슨 수로 그 많은 사람을 살해했겠냐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현장을 미리 가보고 주민과 대화에서 많은 사실을 알게 된 권일용 교수는 이러한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 권일용 교수는 당시 오종근을 이렇게 평가한다. 오종근은 모든 범죄 원인을 외부, 즉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사람으로서 마치 정남규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한 이유는 당시 면담 과정 중에 오종근이 짓거린 몇 가지 주옥 같은 명언 때문인데 애들이 운이 없었고 불쌍해요. 나와 너희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팔자를 타고났는가벼. 나한테 배를 태워 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야. 왜 그 많은 큰 배들 중에서 하필이면 내 배를 태워 달라고 했고 또 돈 안 받고 공짜로 태워준다니까 그게 좋아서 탄 그 사람들이 문제 있지. 사망한 사람들은 이미 사망하지 않았어? 그 사람들보다 지금 내가 더 불행해졌어. 그런 일을 저지른 나는 지금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고 몸도 많이 아파. 사람의 탈을 쓰고 가능한 말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이후 2008년 2월 20일 1심 재판에서 오종근은 사형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여기서 또 오종근의 발악이 시작된다. 2008년 9월 2심 재판 도중 오종근은 사형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해버린다. 이에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오종근은 기억력이 좋은 편이라고 하지만 IQ 73 수준의 경계선 지능이며 초등학교 2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던 사람으로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오종근이 인간의 존엄성을 외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한다는 것이 매우 어색한 일이다. 그리고 성욕을 제어하지 못해 4명의 목숨을 빼앗은 본인의 인권을 운운하는 것이 매우 뻔뻔한 행동이라고 생각된다.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권리이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강제로 박탈하고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오종근 같은 인간은 그 권리를 박탈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이에 2심 재판부는 오종근의 항소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2010년 2월 헌법재판소의 사형 합헌 결정으로 2010년 6월 오종근의 항소를 기각하여 사형을 확정짓는다. 현재 오종근은
2024년 기준 만 85세 최고령 사형수로서 수감 생활 중이다. 이 사건 이후 오종근은 가족에게도 완전히 버림받는다. 하나 남은 장남은 2008년 오종근 사건을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며 그의 아내도 고향을 등지고 서울에 있는 딸의 집으로 잠적한다. 고향에 남아있던 딸 한 명도 아버지에 대해 매우 비난하며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터뷰를 남겼다고 전해진다.